배우겠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들 박수로. 동의대 정선미 교수님이 오셨는데 작년에 동국대학교에서 1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2기예요. 이제 재난법인에서 이 위원회 활동이 나름대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어떤 정직한 방향 이런 거를 전달해 주시고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동국대 2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1기가 출범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도교수 역할을 흔쾌하게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이 위원회 활동에 쓰고 계세요. 정선미 교수가 또 여러 동국대는 어떻게 하는지 뭔가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직접 왔습니다. 정 교수님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의대학교 미래경영자위원회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정선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제가 배워가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른 경제, 바른 경영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보고 부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는지 동의대 학생들에게 또 벤치마킹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발표를 우리 순서를 적어서 우리가 김민영 김현성, 김문채, 김지우, 김태윤, 준재성과 심세연이 아마 못 오는 것 같아요. 이승환, 이인서, 이지환, 정구영, 하연, 한영수 이렇게 있는데 김민현 학생부터 시간은 한 3분 정도 줄게요. 아직 계획 중이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찾아보니까 김연성 네. 뭐 그렇게 해서 뛰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른영역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바른영역위원회 2기 하고 있는 김연성입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이 기업 윤리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간단한 제가 주제를 왜 선정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핵심 연구 질문, 그리고 연구 진행 방법, 마지막으로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어둔 주제 선정 이유는 복지와 근무 환경, 근무 시간이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진 것으로 적어두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된 건 제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이 직원들의 복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명절 때 덕담도 한마디씩 해주시고 선물도 챙겨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매장 운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다녀왔는데 오늘도 저에게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을 정도로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십니다. 그 말은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어주신다는 것이기에 그에 맞게 책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더 어떻게 더 좋은 매출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소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적힌 행복 경영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행복 경영은 자퍼스라는 신발 회사의 CEO인 토니 셰이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의 저서 이름이 딜리버링 해피니스라는 것인데 이것이 나오게 된 건 그는 그의 위임을 직원들에게 주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믿어줍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한 성과를 이뤄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의 경영 철학을 닮아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복 경영이 직원들의 복지와 기업 성과에 굉장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연구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직원 복지 수준이 높은 기업은 윤리 경영 수준도 높은가인데요. 여기서 윤리 경영이 나온 이유는 직원들의 윤리 의식이 기업 성과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윤리적이지 못한 경영으로 기업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나 SPC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 윤리적인 경영이 기업 성과에 굉장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이 직원들의 비윤리적 행동 감소와 관련이 있는가인데요. 이것은 제가 직접 근무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좋지 않은 근무 환경에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만 때우고 임금을 받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직원들을 믿어주고 그 환경이 보장이 된다면 자연스레 책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여기 잘못 적어두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이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연구 진행 방법으로 처음으로 변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복지 수준은 급여나 휴가,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두었고요. 근무 환경으로는 수평적인 관계와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정책 변수로는 매출 증가율, 고객 만족도, 고용의 유지율, 기업 이미지 네 가지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진행 방법입니다. 우선 복지와 윤리 경영 관련된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적은 직장인에게는 현 직장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취업 준비생에게는 원하는 직장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느냐,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길 바라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복지가 좋은 기업과 복지로 논란이 있었던 기업을 비교하여 기업 성과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낸 기대 결과인데요. 당연하게도 직원 복지와 좋은 근무 환경이 기업 구성원에게 쏟아졌을 때 어떻게 더 튼튼한 나무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더 강하고 튼튼한 기업이 만들어질까. 그렇게 된 직원 복지와 좋은 근무 환경이 준비된다면 튼튼한 나무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고요. 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제 주제를 잡아서 아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에서 주제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설문조사를 이제 하고 싶은데 한번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설문조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실제로 해보게 설문조사라는 경우 이상적으로 듣는 거를 설문조사 가지고 하니까 적절한 시간을 노려주어야 되고 분석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사례 연구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몇몇 회사들을 소수로 하고 잡아서 인터뷰 예를 들어서 노무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는 회사의 CEO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좋고 그런 데서 궁금하고 있는 학생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터뷰 같은 경우는 기회를 줄 것 같다. 좋은 주제에 잘 될 것 같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점에서 좀 질문해주세요. 좀 인터뷰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래요? 네, 요즘에 구글로 편하게 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아, 그걸로? 네, 구글로 해서 내가 이 시대에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엑셀 좀 알아서 한 거. 거의 논문 한 편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가. 아니, 그 학부 학생까지 몇 학년이에요? 3학년입니다. 자연학과? 아니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과? 자, 좋은 보고서 기대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기업 내부 고발 사례 분석을 통한 내부 고발 문화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 초안을 발표하게 된 김은채입니다. 저는 좀 고전적인 사례로 내부 고발 문화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ESG 경영과 투명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 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상명하복 구조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문화로 인해 윤리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내부 구성원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보는 조직 문화 때문에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고발은 조직 내부의 내부 고발은 조직 내부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 또는 위험 요소를 외부 기관에 알리는 행위로 단순한 부정행위 적발에 넘어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공익신고제,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 보호제도가 존재하지만 재부 이후의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방치하지 못하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본 연구는 주요 기업 내부 고발 사례를 분석하여 내부 고발 문화의 구조적 문제와 내부 고발이 기업 신뢰도, 조직 건강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초안이라서 사례를 한 4가지 정도만 찾아보았는데요. 이후에 조금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작성한 사례는 SOX 법 제정의 계기가 된 앨런 사태, 테라노스의 기술 조작 의혹,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유해성 제보 등을 다루었으며 추후에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내부 고발이 단순한 제보 행위를 넘어 기업의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이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부 고발을 조직에 대한 위협이 아닌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위한 정보 제공 행위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제보자가 인사, 보상, 복귀 이후의 업무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내부 고발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문화는 기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바른 경영을 생각했을 때 투명한 경영이 가장 먼저 생각났는데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 안에서 조직원 간의 정보 격차가 적어야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업이 바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초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은 내부 고발이 바람직하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뭔가 초기에 말을 했을 때 그걸 회사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간다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혹시 저기 리더십 강좌 있나요? 아니요, 마케팅. 아, 그래요? 간단한데 한국 투명성 기구 대표가 우리 리더십 강좌에서 강의를 한 녹화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내부 고발에 관한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 볼 수 있게 하려고 참고가 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왼쪽 분할 제도의 한계와 소수 조직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 이해라고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물적 분할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한 뒤에 자회사를 상장하여 이른바 쪼개기 상장하는 그런 사례가 옛날부터 문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모회사 주가가 급락하고 자회사 상장으로 새로 들어온 투자자와 지배주주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누리는 반면 기존 모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그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장회사 물적 분할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하고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 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법규에서 물적 분할을 할 때에는 기존 주주의 주식수와 지분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 소수 주주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데, 실제로는 분할 이후 자회사의 의사결정은 자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고 모회사의 소수 주주들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 후에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가가 따로 움직이고 그 모회사에는 주식회사 디스카운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상 지분 구조는 같지만 실질은 모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물적 분할은 기업의 가치가 커질 수는 있지만 그 추가 가치를 누가 얼마나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자회사 IPO를 통해 생긴 이 신규 투자자와 지배주주에게 집중되고 모회사 소수 주주들에게는 잘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주주총회와 공시제도 그리고 매수 청구권, 상장 심사 제도가 미약하다는 한계, 그리고 사후소송 중심 규율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모든 물적 분할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핵심 사업부 분할처럼 소수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그 결의 요건을 강화한다는 등 차등 규율을 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둘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단순 현금 보상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회사 주식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 자회사 주식 선택권을 주어 약간 어느 정도 손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충실 의무라든가 공정 의무를 명문화해서 그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적 분할 제도의 승인 기능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업의 소수 주주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과 그 박탈감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 자본시장의 신뢰와 그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그런 주제여서 좀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편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분할의 순위는가 몇 기능이 뭔지가 좀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정보학과 부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택한 주제인 학급 패턴에 대해서 주제 선정 이유와 향후 보고서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간단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크 패턴이란 사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기만적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겪는 예로는 구독 취소 버튼 숨기기 깊숙이 숨겨놓거나 자동 결제가 기본값으로 설정된 화면, 개인정보 동의를 자연스럽게 강제하는 구조, 또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설계된 UI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시간, 비용적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명확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로는 다크 패턴이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기업 비윤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OTT 쇼핑 앱, 게임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들에서 다크 패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상 사용자 그리고 대학생 사용자에게 특히 밀접하게 나타나며 동시에 기업의 책임 경영 관점에서도 반드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크 패턴이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화 이유를 중심으로 다크 패턴이 명확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둘째, OTT, 게임, 쇼핑 앱을 중심으로 2023년부터 2025년 소비자 민원과 피해 사례가 실제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은 UX 설계 정보를 독점하는 반면 사용자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때문에 사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며 기만적인 설계가 더 쉽게 지속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 보고서 개발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정의로는 다크 패턴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2022년부터 2025년 국내 규제와 사례들을 기초 자료로 검토하면서 문제의 범위와 흐름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향 분석은 두 관점으로 구성합니다. 첫째, 사용자, 기업, 정부 각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피해, 조직 리스크, 정책 변화 측면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둘째, 소비자 권익, 공정 경쟁 관점에서 다크 패턴이 디지털 시장 전체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는지 분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선 방안 제시. 개선 방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기만 요소 제거, 정보 투명성 강화, 기업 내부 운영 체계 강화, 공정한 UI 설계 원칙 검토, 대학생 전파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실질적 대안을 보완하고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제 선정 배경과 보고서 개발 계획을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는 문제, 나도 다크 패턴이라는 걸 처음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주제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개선 방안에서 이게 다크 패턴이 기업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업 스스로 뭔가를 저게 이제 개선 방향에서 기업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잘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다행스러워서 이렇게 감도를 좀 강화한다든가 소비자 감시단을 하시고 하는 그런 게 일단 필요한 게 아닐까. 전반적으로 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윤리적으로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는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발표할 회계학과 사원은서입니다. 네, 우선 제가 주제 선정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가 1학기 때 재무관리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사베인 옥슬리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서 찾아보던 중에 이게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때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네, 저는 다른 분들처럼 개발 계획 같은 걸 들고 오지 못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의 성장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다른 외국 기업보다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며 투자에 의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경과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총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낮은 ROE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로 기업이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한국 기업의 ROE가 낮다는 것은 자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낮은 주주 환원율인데요. 주주 환원율은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을 수익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주 환원율이 낮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는 결국 기업 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앞선 유일한 영상에서 언급됐겠지만 이제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는 주로 가족 지배형 기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면 지배권 승계 비용인 상속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를 막으려고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시도합니다. 또한 총수 중심 구조로 대주주와 총수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소액 주주보다 총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고려 아이언 유상증자는 2024년에 발표된 걸로 이제 구조 지배권 방어를 위해서 고려 아이언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 후 주가가 급락을 해서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사례고요.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학변은 2015년에 진행된 걸로 이제 현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 이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되려고 이제 이렇게 합병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소액 주주들이 또한 피해를 본 사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으로 크게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으로 나눠봤는데요. 정부 차원만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MSCI 선진국 편입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MSCI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글로벌 주가지수 제공기관입니다. 저희 나라는 현재 신흥국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만약에 선진국으로 변경 시에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가 돼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인데요. 아마 다들 이제 잘 들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고배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35%에서 25% 세율 인하를 해서 이렇게 세금을 덜 내서 기업들이 배당 문화가 확산이 되고 주식시장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저렇게 네 가지 정책을 다 가지고 왔고 저는 여기에 추가로 ESG 경영과 해서 ESG 경영에 대한 그런 개념을 결합해서 보고서에 작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주 전문성 있는 거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됐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렇게 기업이 잘한 적이 없는데 주가가 해서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간 거는 그건 배경이 점점 깎아진 거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평가된 원인에 이제 잘 분석이 되면 좋을까. 그래야지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족 중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평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하고 관련돼 있어서 정말 지배구조상 문제라든가 소수 가족 중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에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시도를 잘 분석이 될 수 있을까.
수고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투표율 저조 문제와 개선 기획안에 대해서 발표할 경영학과 25학번 이세연입니다. 먼저 2025년 11월 26일 바로 불과 이틀 전에 동국대학교 정기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과가 투표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실제로 50%를 넘기지 못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는 등 책임성과 대표성이 취약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잠깐 무슨 투표를 한 거예요? 학생회 정기 선거 투표였습니다. 전체 학생회가 아니고 총학생회가 아니고 학과별로 했습니다. 학과별로. 이러한 낮은 참여율은 특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자체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며 바른 경영이 자리 잡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 됩니다. 바른 경영의 핵심 원칙인 투명성, 책임성, 참여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서 2025 동국대학교 정기선거 투표율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학생들이 이 투표율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안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 학생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해 보았고, 이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 결과 횡령 문제나 대학 학생회에서 편파적인 측면으로 이를 집행한다 등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동국대학교 학과별 투표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단순히 관심의 문제가 아닌 각 학과가 처한 구조적 조건이 투표율을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면 예술대학의 투표율은 20%에 그치지만 법과대학의 투표율은 83.33%로 이 격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 요인에서 예술대학과 국어국문창작부처럼 투표율이 낮은 학과들은 먼저 소수정원 학과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한국학과는 15명, 불교미술학과, 서양학과 역시 15명으로 굉장히 소수정원이고, 이런 소수정원의 체제가 한 명의 기권이 전체 투표율의 5에서 7% 단위로 크게 변동시키며 이 조직 규모 자체가 참여율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소규모화가 선거 동기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속해 있는 경영대학에서는 32.66%를 보여주었는데 경영대는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과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은 소속 인원과 실제 학과 커뮤니티 참여 인원의 괴리가 투표율을 낮추는 사례였습니다. 반대로 투표율이 높은 중어중문학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는 학과의 구성원 규모가 적절했고 학과 공동체 내부 소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경영학과가 8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에 보면 학생회는 34명으로 4.25%의 학생만 학과 학생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세 학과는 인원 대비 학생회 참여 인원이 적기 때문에 투표 동료가 어렵습니다. 학과의 규모와 공동체의 결속도가 투표율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동국대학교의 투표율은 참여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학과 규모와 복전, 전과자 그리고 교환학생 비율 그리고 학과 커뮤니티 결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형성된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이 낮은 투표율은 이러한 바른 경영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성도 약화되고 의사결정의 정당성도 붕괴되고 참여 문화의 약화가 정기적으로는 조직 경영 역량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 완성본에서는 이런 기획안을 다룰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투표 시스템을 단순화해 볼 계획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현재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엔드림스라는 학사 행정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시 학생 신청을 항목을 찾아서 투표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에게 높은 절차적인 부담을 주며
신입생과 소수 정원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투표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안을 작성할 때 로그인 직후 첫 화면에 배너나 팝업창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선거 투표하기 버튼을 만들어서 실제로 대의원에게 제안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획안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표할 이유를 명확히 학생들에게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이 투표 시스템이 단순화되더라도 학생들에게 이 투표를 해야 할 이유를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와 달리 예상 집행, 학과 행사 운영 등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를 알아야 투표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투표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맞춤형 홍보 전략으로 학생들에게 참여 동기 부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2025년 상반기 경영학과 보궐선거에서 학생회장 후보자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경영관 앞에서 108배를 수행했던 홍보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진정성 있는 퍼포먼스로 받아들여지며 50%를 넘기는 몇 년 만에 50%를 넘기는 그런 성과를 기록했었습니다. 이처럼 학과별 홍보 전략을 구체화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외국인 학생과 교환학생 참여 확대 전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은 한국어 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드림스를 통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 절차에 대해서 취약한 편입니다. 이들을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학과이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서를 작성할 때 일단 이 엔드림스의 투표 방법을 개편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투표할 이유를 제시하고 그리고 홍보 전략을 다시 기획해보고 외국인 학생들과 교환학생을 온 학생들에게 참여 확대 전략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주제를 다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표 참여하고 그 학과의 운영이 투명하게 경영되는 거에 관계를 좀 더 중요한 데 초점을 맞추면 위원 활동을 취재하는 게 더 잘 부합되고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투표율하고 그 학과의 어떤 투명한 윤리적인 경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손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는 이제 발표한 거도 보면은 투명하지 않은 경영이 투표율을 저조하게 만든다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걸 조금 더 잘 그냥 오히려 거꾸로일 수도 있고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서 위원회 같은 걸로 좀 관련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가지고 것 같다는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학과 한윤수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주제는 AI 시대의 바른 경영이었는데 이 AI와 공존하는 바른 경영의 지속 가능 방법에 대해서 좀 고안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목차는 이러하고 먼저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 학기에 글쓰기 수업을 듣는데 그 발제문이나 비평문을 적는 그런 수업을 하는 수업인데 되게 다양한 학생의 주제들과 AI와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 얘기 쓰는데도 AI를 사용하는 예시를 들거나 그래서 저도 약간 이번 주제 딱 다른 경영을 생각했을 때 AI와 같이 써보면은 되게 재밌는 주제가 되겠다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되게 일반적인 주제라고 생각해서 결론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약간 AI가 효율성을 극대화해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AI 시대에서의 바른 경영은 무조건적인 AI를 도입하기보다는
그 이를 약간 인간 중심에서 어떻게 바르게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 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개발 계획은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았는데 서론에서는 AI 등장으로 인한 경영 환경의 변화, 첫 번째 본론에서는 AI 도입과 윤리적인 딜레마, 두 번째 본론에서는 바른 경영을 위한 AI의 구체적인 역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 본론에서는 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전략, AI 리터러시 같은 능력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 결론에서 AI와 공존하며 이를 바른 경영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인간 중심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론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 아까 바른 경영을 위한 AI의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투명한 감시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은 약간 학연지연에 얽매이거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기 쉽지만 AI는 객관적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져서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 약간 법인카드를 감시하는 게 있는데 약간 그 사용하면 이력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거를 AI가 먼저 감지를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감시를 하는 걸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인사 채용이나 평가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무의식적 편견을 기술로 배제하는 건데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사람이 하다 보면은 약간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걸러지는 사람들도 몰래 같이 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AI를 사용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좀 더 객관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 세 번째로 ESG 경영의 실천으로 AI를 활용하여 실제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안전 관리인데 비용 절감의 측면보다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입니다. 예를 들어 AI 감시 카메라 같은 건데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사람이 계속 감시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AI가 좀 기계가 오작동을 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 사고를 막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조금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을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구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결국 윤리적 책임을 인간이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다른 분들의 약간 계획서를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서 좀 변경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최근 수행되는 접촉한 주제이고 내 생각하기에는 AI가 이제 많이 경영에서 활용이 되면서 그런 윤리적 딜레마의 다양한 유형을 좀 유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유형에 따라서 이제 뭐 그렇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유형만 잘 구분해놓으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준비되지 않을까 해서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지 말고 윤리적 딜레마의 어떤 사례가 유형을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서입니다. 저는 이번 보고서에서 AI 시대의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이 주제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뤘습니다.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서 특히 지배 구조의 투명성이 기업 신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지배 구조의 논의는 이사회나 내부 통제, 회계 투명성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AI 기술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전반 도입되면서 기존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AI 시대의 바른 경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론의 첫 부분에서는 지배구조 개념 자체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기존의 지배구조가 사람 중심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사람, 기술, AI 데이터가 함께 작용하는 새로운 지배구조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AI가 기업 리스크를 초기에 포착하고 의사결정 데이터 기반으로 기록하면서 지배구조는 데이터 중심의 투명성 체계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공개의 방식 변화입니다. AI 기술은 탄소 배출량이나 의사결정 이력과 같은 기업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기업 정보는 실시간적이고 자동화된 투명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역할 변화입니다. AI는 기업 정보 분석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감시 능력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알고리즘 기반 ESG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행동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감시자로서 기능합니다. 즉, AI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크게 줄이며 권력 구조를 기존에 비해 수평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AI 활용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AI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기업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기계적인 그린워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 내부 분석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여 새로운 블랙박스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AI 거버넌스의 규범과 검증 절차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다룰 것입니다. 본론의 마지막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업은 AI 기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시에 참여하며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는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AI와 소비자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AI 시대의 바른 경영은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은 뼈대만 세운 상태이고 AI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그 경영 구조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더 수평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추가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비슷한 그런 주제에서 또 충분히 범위가 완전히 넓은 것 같아요. AI 시대의 기업의 어떤 우리 경영 AI가 숨긴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차이를 조금 있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 경영 보고서 기획 발표를 하게 된 국제통상학과 25학번 이지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TRS 꼼수와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TRS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분 계실까요? 많이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RS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간단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TRS는 딱 두 가지만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와 실질적 투자자 두 주체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증권사를 말합니다. 친구에게 자신이 너가 앞으로 할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해 줄 테니까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직접 리스크를 부담할 바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왜 친구, 즉 증권사를 통해서 복잡하게 투자를 진행할까요? 여기서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즉 대기업을 말하는데요. 이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부실한 계열사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빚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계열사나 모기업 이렇게 돈과 부실 상태에 빠지거나 그 자금이
대기업 내에서 되게 고인물처럼 순환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TRS를 이용하면 증권사를 토대로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기업에 계열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계열사가 만약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열사는 부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채권을 살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대기업의 모기업 입장에서 이 계열사를 살리고 싶을 텐데 어떻게 살리냐? 근데 공정거래법상 자금을 직접 주거나 빚을 다 변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여기 끼게 됩니다. 증권사한테 이 부실한 기업의 채권을 대신 사달라. 우리가 당신들이 부담할 리스크를 같이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TRS를 통한 파생상품 계약은 공정거래법을 회피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TRS 계약이 재무제표에 크게 표시가 안 됩니다. 아주 작게 분류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TRS를 통한 이 실질적인 채무 보증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2024년도 11월경부터 법을 개정해서 이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은 아직 TRS를 통해서 이런 꼼수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앞으로 이 보고서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TRS 방지법을 또 어떻게 기업들이 회피하고 이럴지 분석해 볼 것이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 법의 허점은 없는지 개선 방안을 찾아볼 것입니다. 또한 TRS 사례 외에 기업들이 이런 불공정한 시장 경제를 더럽히는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유, 요번에 이 기운들은 굉장히 전문성 하여튼 재밌을 것 같고요. TRS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알기 쉽게 소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거를 피해가는 꼼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나올지 또 기대가 되고요. 그런 게 좀 밝혀지면 뭔가 또 대책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통상학과 이사학번 정주형이고요. 저는 고객이익 최우선 실현을 위한 한국증권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금융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업과 관련된 다른 경영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라는 최근 가장 핫했던 그런 금융 사태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사태가 왜 일어났나를 조사하는 중에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개개인 몇몇의 도덕적 해이뿐 때문이 아니라 커미션 기반 구조라는 증권계의 수익 창출 구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업이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현재 이러한 커미션 기반 모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있는 선진 증권 모델과 한국 증권업의 차이를 비교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 이런 증권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할 수 있을지 AUM 모델이나 P5E 모델 같은 다른 유형의 모델로 변화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이 어떠한 장단점을 또 가지고 있고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딜레마와 그러한 딜레마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자산 유지율과 고객 만족도 지표 같은 실제로 선진 증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표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러한 이해상충 관계를 타파함으로써 고객 이익이 곧 증권사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 이는 단순한 원칙으로서 존재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로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커미션 문제가 어떤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간적이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학과 차하연입니다.
자동화 의사결정 시대의 설명 가능 데이터 윤리와 바른 경영이라는 주제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 투명성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책임 경영 모델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AI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면서 저희 일상은 이미 알고리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내 관심사를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기업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결과만 활용할 뿐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커지지만 책임의 주체는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바른 경영이 요구하는 공정성과 투명성도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른 경영은 이익 추구를 넘어서 기업이 기술을 사용할 때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설명 가능성이 이 바른 경영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즉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설명이 불가능한 결정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결정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이 네 가지 원칙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윤리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안을 작성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네이버 쇼핑 랭킹 논란은 광고비를 낸 업체 중심의 노출이 의심되며 추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와 입점 업체 모두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카오 뉴스 추천 알고리즘 문제로 특정 정치 성향 콘텐츠가 과도 노출되었는데 기업조차 그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배달앱의 배차 및 노출 알고리즘은 평점이나 지역에 따라 기회가 차별적으로 제공되지만 그 기준은 소비자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결과는 존재하지만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번 보고서에서 조금 더 차별화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 XAI, 즉 설명 가능한 AI입니다. 저는 저희 학과 학생의 인사부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인사관리와 XAI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이 XAI에 대해 배웠고 이를 제가 정한 이번 바른경영 주제와도 연관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은 내부 작동 원리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기 어려운 블랙박스 형태로 남지만 XAI는 특정 결과가 나온 기준과 영향을 준 데이터 요소를 사람의 언어와 시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그 상단에 노출된 이유, 왜 이런 기사가 추천된 것인지 특정 배달 기사에게 우선 배차된 근거를 AI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바른 경영 실천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고리즘 설명 보고서를 도입해서 추천 및 평가 기준을 문서화하고 변경 시 사용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내에 간단한 설명 기능을 제공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그 추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감사 제도를 통해 알고리즘의 편향을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사용자가 알고리즘을 끌 수 있는 선택권과 이의제기 창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해외 ESG 정책에서 이미 확산되는 흐름으로 본 보고서를 개발시킬 때 좀 더 참고할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한 핵심은 AI 시대의 바른 경영이 설명 가능한 책임성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업 윤리를 결정하는 시대이며 설명할 수 없는 알고리즘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공개하며 사용자에게 이해와 선택의 권리를 제공하는 기업만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점들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를 개발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리즘 문제 아까 또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고리즘 이용해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사례가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플랫폼 시대 국민기업 카카오의 바른 경영 실패와 신뢰 회복 방안 탐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경영학과 김민영입니다. 네, 저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정 기업 하나를 선정을 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번에 카카오톡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고 저 또한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고객과 직원과 주주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기업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이런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윤리 경영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카카오톡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윤리 경영을 어겼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로는 ESG에서 S와 G,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탐구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탐구 내용 및 방법으로는 일단 중심사례인 카카오톡 기업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고 비교 사례로 반대가 되는 좀 긍정적인 디지털 플랫폼이 고객과 직원과 어떻게 소통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간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주요 탐구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 중에서 S와 G에 좀 더 집중하여 탐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기대 성과로는 이렇게 비판만 하게 되면은 사실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카카오톡이 조금 더 나은 기업으로 나아가려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와 좀 정책적인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가 지금 최근에 했던 의사결정이 비윤리성에 관한 것들이 더 객관적으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비윤리성인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의 경영 분석을 중심으로 금융기업의 바른 경영 표준 모델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쓸 이사학번 오선영입니다. 우선 주제 선정 배경에는 제가 이제 금융공기업 취업 목표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른 경영이랑 연결시키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예금보험공사라는 기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뉴스 기사로 이러한 상들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이 나서 이걸 레퍼런스로 해서 타 금융공기업이 참고할 만한 모델을 고안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대상으로는 예금보험공사 4대 경영 방침인 홈페이지에 이제 혁신 경영, 안전 보건 경영, 윤리 경영, 인권 경영 이 4가지 자료를 분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년 이제 ESG 경영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할 예정이고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타 금융공기업의 ESG 경영 보고서와 비교해서 이 예보 내용 중에 차별화되거나 특화되는 지점들을 선별하고 정리하여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의의는 이제 타 금융공기업의 ESG 전략 보완 시 벤치마킹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바른 경영 확산을 통해서 대한민국 금융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다른 회사보다 더 바른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비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 같은 거뿐만 아니라 아니면 추적가능의 보고서를
비근본 공사하고 비슷한 공사들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가 나오면 여기서 나온 하고자 하는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수고했어요.